반응이라는 거죠. 면역, 이뮤놀로지. 근데 이 이뮤놀로지, 면역 반응을 회피하거나 망가뜨려야지 여기 있듯이 숙주에 적응을 해서 바이러스가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자기를 증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면역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자신이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면역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프니까 바이러스 나쁜 놈이 아니고 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네들의 또 삶을 이해를 해야 접근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선천성 면역, 우리가 알고 있는 innate immune response, 후천성 면역,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adaptive immune에 대해서 뭐 각각 얘기를 할 거고요. 선천 면역 반응에서 바이러스 인지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는 선천 면역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그렇지만요. 저구 면역은 한번 접했던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후천 면역이고요. 요거는 후천 면역 나오면은 한 가지만 나올 거예요. 얘기가. 백신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억제 반응 또는 바이러스의 방어 기작으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게 인터페론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얘기를 할 거고요. 숙주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바이러스의 전략, 면역학 배운 다음에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방어 시스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뭐 외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체 내부의 부분 쭉 이어지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외부적인 부분이죠. 피부도 될 수 있고요. 물리적인 차단, 공기, 정화기, 마스크 착용, 요즘 매일 나오고 있죠. 마스크.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런 것들, 마스크, 비말 접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손에 상처가 있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은 더 쉽게 감염이 되겠죠. 이 물리적 장벽을 첫 번째 이제 시스템의 보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돼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물리적, 화학적 방법, 피부에서의 차단, 점막, 우리 피부 점막이 될 수도 있고 눈 점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 쪽에 점막이 될 수도 있죠. 기관지, 위장관, 구강, 비강, 비뇨기, 결막 이런 데에 점액을 분비해서 거기에 접촉시켜서 바깥으로 뱉어내게 되는 거죠. 눈은 뭐 안구에서 눈물이 있을 거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차단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통과를 하게 되면은 뭐 세포에 진입이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세포에 진입이 돼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고 할 때 혈액을 떠다닐 때 작동하는 게 1번 선천성 면역이 되겠죠. 선천성 면역. 그리고 그 한 번 감염됐던 바이러스를 기억했다가 빨리 반응하는 시스템이 이제 후천 면역이 될 겁니다. 호스의 바깥쪽 부분, 자연계로부터 보호해주는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스킨, 피부, 이제 점막,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면역 세포, 이뮤로지컬 디펜스 방법이 작동을 하겠죠. 선천 면역하고 innate, acquire, 후천. 획득이라고도 얘기하죠. 뒤에 얻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대부분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뭐 면역 세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혈액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의 면역세포는 이 혈액세포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 주체가 되는 게 조혈모세포라고 얘기하죠. 헤마토포에틱 스템셀이라고 하는 조혈모세포예요. 조혈.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만드는 스템셀, 모세포. 면역기관은 일반적으로 뭐 1차 면역기관, 2차 면역기관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1차 면역기관은 생성기관이에요.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고요. 2차 면역기관은 작용 또는 그 만들어진 면역세포를 성숙화시켜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2차 면역기관입니다. 1차 면역기관, 면역세포를 만드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골수, 아까 얘기했던 본메로하고 흉선, 사이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두 군데, 흉선하고 골수죠. 이 두 군데서 면역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생성기관. 그 주 림프기관 또는 1차 면역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수에서 대부분의 조혈세포들, 이제 세포,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 가슴샘 흉선에서 사이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T셀, 이런 계통들이 림프사이트라고 얘기하죠. 만들어지게 됩니다. B셀은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 2차 면역기관은 이거를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실제 작용을 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림프절 또는 림프관이라고 하는 곳이죠. 절, 여기 지금 점점점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림프절이에요. 그러니까 림프관에 알갱이처럼 있는 부분. 그리고 장기로는 스플린이라는 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편도선, 편도, 그리고 페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 복부 쪽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면역세포들을 성숙시키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프절은 림프액이 차져 있거나 아니면 림프액을 필터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 림프절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잘 림프액을 전달해서 면역세포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도, 목 밑에 편도선 붙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편도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조금 피곤하거나 이러면 편도에 염증이 생겨요. 거기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이즈를 줄여주려고 자르기도 하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보조기관은 림프절, 비장, 편도선, 페이어스 패치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조혈모세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 세포생물학도 그렇고 면역학도 그렇고 이 면역세포의 종류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솔직히 저도 학부 때 이런 여러 과목들에서 동일하게 계속 배우는데 조혈작용이라고 하는 혈액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세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조혈, 헤마토포에이틱 스템셀이라고 하는 조혈 모세포에서 분화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는 본메로, 골수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면역세포 싹 죽여버리죠. 광산을 쪼여서. 그 다음에 골수 이식을 하죠. 골수에 들어있던 조혈 모세포가 이렇게 면역세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분화를 해서 발생을 시켜서. 그러면은 조혈 모세포는 크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 두 가지로 분류를 시키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는 마이엘로이드 계열이고요. 다른 하나는 림포이드 계열입니다. 오케이? 마이엘로이드 계, 림포이드, 마이엘로이드. 그러면은 림포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림포사이트, T셀, B 림포사이트, T 림포사이트 이런 애들을 만드는 게 바로 림포이드계예요. 얘네는 어디로 가겠어요? 사이머스로. 그래서 여기서 B셀, T셀, 요 NK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애죠. 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셀이 림포이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이엘로이드예요. 일반 혈액에 존재하는 혈액세포들.
마이엘로이드계 이제 나눌 때 크게 요것도 이제 뭐 세 가지로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에리스로이드, 그러니까 적혈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메가캐리오틱스의 굉장히 큰 셀이에요. 얘는 플래트니트라고 하는 혈소판이죠. 혈소판을 형성하는 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нул로사이트, 모노사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뉼, 알갱이를 갖고 있는 그리고 핵이 하나인 이런 세포를 만들게 되는 계통이죠. 여하튼 적혈구든 혈소판을 만드는 플래트닛이든 아니면은 그래놀로사이트, 모노사이트든 다 마이엘로이드계에 포함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놀로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분말 들어있어요. 알갱이들 지금. 모노사이트는 알갱이가 없어요. 바소필, 베이스예요. 베이스. 뭐겠어요? 호, 염구. 에오스노필, 호, 염기 있으니까 엑시드, 산구. 이거 호 붙이죠. 이 호가 그래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트로필, 호, 중구. 그리고 모노사이트, 단핵구라고 얘기하죠. 모노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놀로사이트, 모노사이트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놀로사이트고 이게 모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모노사이트는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대식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크로파지나 덴드릭사이트라고 하는. 이 덴드릭사이트가 뭐가 돼요? 잡아먹어서 그 병원균의 단백질, 항체를 표지하게 되죠. 그게 안티젠 프리젠팅 셀, APC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로파지하고 덴드라이셀하고는 동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유래된? 단핵구부터 유래된. 오케이? 그래서 요 세포, 조혈세포 분포는 한 번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직접 써먹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이러스학 면역학을 배웠다 하면은 요 면역세포들, 우리 몸의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들의 형성 과정, 여기 있듯이 헤마토포이에시스라고 얘기하죠. 시스 과정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마이엘로이드, 림포이드로 시작을 한다. 림포이드에는 B셀, T셀, 그리고 NK셀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혈액세포는 마이엘로이드계다. 그리고 마이엘로이드계는 첫 번째 적혈구, 두 번째 혈소판, 에리스로사이트, 나머지 그래놀로사이트나 단핵구, 모노사이트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면역세포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 더 얘기해 주면 마이엘로이드계 쪽에 있는 요 그래놀로사이트나 모노사이트가 뭐예요?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고요. 요 림포사이트나 NK셀이 후천면역을 담당하는 아닙니다. NK는 뭐 약간 중간자적 일정이지만요. 선천면역도 관여하고 후천면역도 관여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포 분포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기능적인 그런 것들까지 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웬만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자연산사성포 NK셀에 대해서 뭐 B림프구나 T림프구와 구별되는 골수율의 림프구라고 되어 있죠.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적응 면역이라고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그런 면역 반응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세포를 직접 살상하거나 인터페론 감마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선천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사이토카인이에요. 직접적인 반응을 하는 면역 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셀도 그렇게 나눠지죠.
뒤에 나오겠지만 TC, 사이토톡시티세라고 T 헬퍼로 나눠서 직접적으로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TC하고 어떻게 보면 NK하고는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NK는 랜덤하게 작동한다고 그러면은 T셀은 특이적으로 한번 반응했던 기억되어 있는 그런 병원균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획득, 얻게 된 거죠. 아기 때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됐으면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후에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백신이 항원이고 항체가 생기는 거죠. 항체. 그러면은 항체의 반응에 의해서 항체가 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바이러스에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만 더 이 부분에서 분리해 살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설명드릴게요. 선천면역은 이제 innate immunity라고 얘기하고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같이 외부 병원균의 감염을 결정하는 것은 선천면역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매우 빠르게 유발이 되고요. 감염되면 바로 이제 활성화되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병원체의 특정 패턴만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병원체야 그 병원체인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 정도만 인식하는 거죠. DNA 유전자 또는 RNA 유전자, 세포벽에 뭐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만 하는 겁니다. 그 특이성은 알듯이 낮게 되겠죠. 반응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후천 면역보다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어떠한 특정 패턴, 아무 거나한테 면역 반응이 작동하면은 우리는 늘 아플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인식해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원에 대한 특이성은 없어요. 그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 선천 면역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당연히 억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독감 주사 열심히 맞히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독감 백신 지금 다 못 맞아요. 만드는데 한 5, 6개월 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는 전 국민의 60%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 중에 30%는 공짜로 고위험군에 놔주겠다는 거고 나머지 30%를 돈 주고 맞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있듯이 특정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은 다른 바이러스에도 억제에 도움이 돼요.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작동돼서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사라지게 되죠. 수시간 내에 나타난다. 감염 초기에 첫 방어 체계로 유발되지만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것과 자신이 아닌 거를 구분하는 인지 능력이 당연히 있죠. 자기 거를 인식하면은 큰일 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죠. 내 거를 인식을 해서 내 면역세포가 달려들어서 죽이면은 당연히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아프겠죠. 관절염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설명이 되죠. 류마토이드 아트라티스. 오케이. 자신과 비자신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후천 면역은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 반대되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의 개시 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후입니다. 후. 선천 면역 작동 후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원체를 잠재적인 에피톱을 인식한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특정 바이러스,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피톱이라는 게 그 안티젠이라고 하는 항원의 인식 부위예요. 어떤 항원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항원에 대해서 높은 특이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원이 동그라미면 항체는 얘만 반응하고 별 모양이면은 별 모양만 반응을 하죠. 특이성이 매우 높고 메모리 기능이 있죠. 이게 계속 제일 중요한
그래서 획득 면역 또는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아픈 다음에 기억을 하는 세포를 남겨둬서 다음에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뭐 선천 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고 그랬죠. 수시간 시작돼서 일주일 안에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 피크가 이제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가 절정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 떨어져서 제거가 되죠.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여기 있듯이 인터페론, 알파, 베타, NK셀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고 사라지죠. 그때 이제 한 6일 이후부터 스물 이제 이펙터 T 림포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 림포사이트가 제일 먼저 활성이 돼요. T셀이라고 이제 하면 편하니까. 근데 림포사이트예요. T셀이 활성화돼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T셀에 의해서 B셀이 활성화됩니다. 왜? 항체를 만드는 안티바디를 만드는 셀이 B셀이에요. 그리고 B셀이 T셀이 먼저 활성화되고요. B셀이 따라 활성화되면서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하죠. 항체가 혈액 안에 있으면 이건 지속성이 굉장히 길지요. 오랫동안 그 병원균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T셀 같은 경우는 활성됐다가 떨어지죠. 일주일 정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주까지. 그 이후부터는 항체가 반응하게 되고요. 오케이? 선천면역, 후천면역이죠. 일주일로 끊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언제까지? 한 6일까지는 3일, 뭐 4일까지는 선천면역이 주가 돼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인터페론, 알파, 베타, NK셀 이런 애들이 주로 워킹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6일 요쯤 되면은 T셀이 활성화되고요. 계속 활성을 띠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B셀이 올라가면서 안티바디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하고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죠. 뭐 다른 형태의 그림 표현이에요. 뭐 동일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선천면역에서 아까 있던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나 덴드라이트 셀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뭐 안티젠을 표지하거나 아니면 NK셀을 활성화시키죠. 후천면역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B 림포사이트 또는 T 림포사이트, 얘가 이제 덴드라이트 셀이 항원을 표지한 A, B, C가 되겠죠. 이건 뭐 기억했던 메모리 B셀. 뭐 새로운 병원균에 대해서는 새로운 B셀, 새로운 T셀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먼저 T셀이 작동해서 T셀 활성화시키고요. 이펙터 T셀이 그 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TC 또는 항체 형성을 도와주는 B셀 활성화시키는 T헬퍼가 작동을 하게 되죠. 선천면역, 후천면역 특징 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기억해야 될 거는 선천은 몰레큘라 패턴이에요. 패소젠 어소시에이트 몰레큘라 패터닝. 그리고 후천은 안티젠 펩타이드라고 했는데 항원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BCR, TCR, B셀 리셉터, T셀 리셉터예요. 그리고 선천 면역에는 TLR,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거, 그리고 MDA5 이런 것들이 주요 작동원이 됩니다. 인지자라고 얘기하죠. 리커그나이즈 리셉터. 굉장히 빠르고 천천히 일어나고요. 제한적이고 언리미티드예요.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다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패턴만 인식해서 활성만 시켜주고 걔를 제거하는 그런 형이고요.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고 프롤롱, 오래 지속이 됩니다. 메모리 없어요. 특이성이 없다라는 거고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뭐 덴드라이트 셀, NK 셀, 마크로파지, 에피셀리얼 셀 뭐 이런 애들이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요 후천 면역은 B셀, T셀 가장 메이저죠. 그리고 덴드라이트 셀,
것들이 워킹을 하게 되고요.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면역 반응 중에 염증이죠. 염증을 일으키고 대식작용을 일으키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그런데 후천 면역은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중화를 시킬 수 있고요. 항원에 항체가 이렇게 붙으면은 뉴트럴라이즈, 얘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라고 표현합니다. 산성 같은 경우는 OH 들어있는 NaOH를 넣어서 중성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감염된 셀을 직접 죽이게 됩니다. 선천면역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안티바이럴 펑션이라고 했었죠.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에는 선천에는 인터페론 알파, 베타. 얘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 그리고 이 인터페론 감마는 직접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의 발현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인터페론 알파, 베타를 타입 1 인터페론이라고 그러고요. 인터페론 감마를 타입 2 인터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분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 쪽에 워킹을 하느냐, 후천 쪽에 워킹을 하느냐. 뭐 대부분 들어갔을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선천면역의 구성 요소는 아까 세포 조혈 작용에 나타난 세포들의 분류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혈액세포가 작동을 해요. 호중구, 대식세포, 중성구하고 대식세포는 둘 다 대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감염됐을 때 1번으로 출동하는 면역세포가 호중구예요. 중성구가 제일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살상세포, NK셀, 수지상세포, 우리가 아까 덴드라이트 셀이라고 하는 그 친구예요. 항원, 제시세포. 그 다음 인터페론. 아까 타입 1, 타입 2 나눴었죠. 보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체는 여러분들 앞에서 면역이나 이런 데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체 시스템은 후천 면역을 따르지는 않고요. 특정 병원체의 항원을 인식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걸로 활성화돼서 이 보체 시스템에 관여하는 컴플렉스 프로테인들을 만들어내서 병원균이 감염된 세포에 구멍을 만들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항원 항체의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근데 비특이죠.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활성돼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특이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면역에 사용이 됩니다.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시스템, 뒤에 항원 항체가 있지 않는 한은 선천면역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패턴 리커그나이즈 리셉터라고 해서 아까 패터닝을 인식해서 병원균의 패소신 어소시에이트 몰레큘러 패터닝, 병원체가 갖고 있는 패턴을 인식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세포 표면에서 인식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TLR, 톨라이크 리셉터, 세균동의 병원체를 인식하는 거고요. DNA 타입인지 RNA 타입인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외부에도 있고요. 멤브레인에도 있고 내부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톨라이크 라인틴 한 9번, 11번까지 있으니까요. 그 리그1 MD5 분자가 RNA 바이러스 분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세포 내부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천성 면역 반응에서는 병원체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패턴을 인식해주는 수용체 분자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용체 분자가 톨라이크 리셉터하고 리그1 MD5 두 개는 똑같은 애예요. 근데 발견한 사람 이름이 달라서 누구 거를 이름을 먼저 붙일까 하다가 그냥 리그1 MD5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해요.
리그1으로 기억하시든지 MD5로 기억하시든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입니다. 오늘 아마 다는 못할 거고, 톨라이크 리셉터 패턴을 인식하는 병원체 패턴 인식 수용체예요. 어디서? 선천 면역에서. 이게 기본 인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수용체가 있어야지 사이토카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신호 물질들도 수용체가 있어야 세포 표면에 결합을 해서 신호를 주거나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 병원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선천 면역이 작동을 하려면 그 병원체를 인식하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패소젠 어소시에이팅 몰레큘라 패턴인을 인식하는 수용체입니다. 첫 번째 톨라이크 리셉터고요. 발현세포는 주로 전문 항원 제시세포인 수지상세포, 덴드라이셀이나 대식세포나 비림부구에서 발현이 되고 있고요. 일부 상피세포에서도 발현이 된다. 왜? 상피세포는 외피, 에피셀리얼 셀이죠. 가장 껍데기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인식을 해야겠죠. 또는 세포질막 또는 엔도좀에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포 밖에서도 인식하고 세포 안에서도 인식한다고 그랬었죠. 세포 안에 존재하는 거는 세포 안에 엔도좀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인지기작, 병원체의 표면에 노출된 특정 분자, 루티프 패턴이라고 그랬는데 병원체의 분자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형태고요. 제일 단백질로 LRR이라는 루이신 리치 리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이신이 반복적으로 있는 그런 서열들을 잘 인식한다고 해요. 루이신 리치 부자, 루이신이 많은 곳. 병원체 표면에 노출된 분자가 바로 이 패소젠 어소시에이트 몰레큘라 패턴이고요. 이 형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는 더블 스트랜드 RNA인지 아니면 GCPG, DNA, 지노믹 DNA, 아니면 싱글 스트랜드 RNA, 또 멤브레인, 외피에 있는 당단백질. 스파이크들도 대부분 다 당단백질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껍데기 있을 때 스파이크들이 존재를 해서 이 스파이크에 의해서 숙주 특이성이 인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 엔벨롭이 있고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요 스파이크들이 어떻게 보면은 PAMP가 될 수 있는 거죠. 패소젠 어소시에이트 몰레큘라 패턴이에요. 패소젠이 가지고 있는 분자생물학적인 패턴. 톨라이크 리셉터는 현재 15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바이러스의 실질적인 감염을 인식하는 것은 9개 정도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은 엔도좀에 위치해서 세포 내부에서 인식하는 그런 아이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콕사키 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일할 겁니다. RNA 바이러스니까요. 이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1, 2, 3, 4, 5, 6 얘네는 주로 세포 표면에 바깥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 9번까지 요 내부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박테리아나 균류, 번자이, 기생충 이런 애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외피의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유전자를 인식하는 거고요. 내부에서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애들은 유전자를 인식하고 세포 표면에 있는 애들은 외피 단백질을 인식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이러스들 대부분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수용체에 결합해서 엔도사이토시스 된 다음에 엔도좀, 라이소좀에 퓨전돼서 멤브레인 바깥쪽에 엔벨로 깨고 엔캡시데이션, 껍데기 벗고 나오죠? 그럼 유전자가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IL-1 수용체는 상동성 있고 신호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IL-1이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에요.
톨라이크 리셉터를 사용하는 바이러스들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듯이 어떠한 형태의 패소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아이들,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 세포 내부, 외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RNA나 DNA 바이러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사이토플라즘 내부에서 결정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샌다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더블 스트랜드 RNA라고 되어 있죠. 얘는 외피를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피. 그림으로 보시면 쭉 박테리아 바깥쪽에서 인식하는 거. 우리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가지고 염증 실험 많이 하는데요. 톨라이크 리셉터 4를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리포프로테인, 지방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좀에 존재하는 톨라이크 3, 7, 8, 9, 3는 외부에도 존재를 하고요. 이런 애들은 유전자 형식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RNA나 아니면 글라이코프로테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PAMP, 병원이 가지고 있는 분자생물학적 형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인식해주는 수용체가 톨라이크 리셉터 TLR이라는 겁니다. 톨라이크 리셉터의 선청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요. 인식 후에 중간에 이제 그거를 매개해주는 아댑터 몰레큘들하고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1번 패소젠을 인식하고 어댑터 프로테인 중간 신호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셀 시그널링 몰레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를 인터페론의 발현을 유도하는 거죠. 선천 면역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댑터 몰레큘에는 여기 트립 또는 트램, 미드 ATA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인터페론 알파나 베타 생산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톨라이크 리셉터 3의 더블 스트랜드 RNA가 인식이 됐을 때 어댑터 프로테인들이 작동을 해서 인터페론 발원 유동까지 가는 하나의 예입니다. 먼저 인식이 되면요. TRIF 여기 있듯이 TR 도메인 컨테이닝 어댑터 프로테인이요. TRIP가 활성이 되고요. 요것에 의해서 TRAP6가 활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TRAP6가 TBK1을 활성시키고요. 요것에 의해서 IRF3가 활성화되면 인터페론 레귤라토리 팩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IRF3가 누구를 인터페론을 발현 유도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번호 외우기 싫으면 그냥 트랍, TBK, IRF 한번 써드릴게요. 트랍, 6라고 TBK, IRF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인데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핵으로 들어가서 전사 반응을 시작을 시키죠. 누구의? 인터페론에. 알파나? 베타. 인터페론 발현 유도. 오케이? 인터페론 발현 유도하는 과정이고요. 뭐 NF-kappaB를 활성을 시키게 되면은 TNF-알파, IL-6, IL-12 등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거죠.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보호기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되니까 안 좋아서 뭐 억제제를 쓰죠. TNF-알파, IL-6, IL-12 염증 반응 관련되어 있는 사이토카인입니다. IL-1부터. 오케이? 이게 NF-kappaB가 활성이 되면 일어납니다. 똑같이 여기도 이제 NF-kappaB가 반응을 해주는 거죠. 핵으로 들어와서.
뉴클레어 팩터라는 이름. 오케이. 그러면 톨라이크 리셉터가 반응하는 대략적인 어댑터 몰레큘들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리그아이 MD5 다른 몰레큘러 패터닝 수용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 오늘 전체 해야 될 얘기 중에서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뒤쪽 부분에 이제 선천성 면역 말고 후천 면역으로 가면은 조금 더 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어떻게